자, 내일로 예정된 공수처의 피의자 조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자세한 법적 쟁점들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공수처가 대통령에게 조사를 위해서 출석을 요구한 날이 내일인데요. 예. 앞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대로 윤 대통령 측은 여건이 되지 않아서 내일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어제도 오늘도 측근이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어제 대통령 측이 전한 의견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수사보다 탄핵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는데 탄핵 심판 서류도 일단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부터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전략적 관점에서 이와 같은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수사보다 탄핵 절차가 우선한다고 하는 것은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쨌든 이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가 되면 예. 그에 대해서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나오게 될 테인데 그에 대해서 이제 탄핵 심판 결정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해서 일말의 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탄핵 결정이 만약 기각이 되게 되면 이를 지렛대로 해서 이 수사 절차에서 어떤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까지 계속 끌고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자, 석동현 변호사가 때가 되면 수사기관 절차에도 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여기에서 이 때가 되면이라는 의미 어떤 시기라고 좀 봐야겠습니까? 일단은 그 자체로 발언 자체는 상당히 모호합니다. 모호성을 많이 띠고 있지만 아무래도 현재 시점에서 보건대 이 탄핵 절차나 어떤 정치적 여론이 형성되는 시기를 좀 기다렸다가 그 어느 정도 이제 정돈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어떤 지금 주장하고 있는 어떤 주장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나 어떤 방어 전략이 설립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성탄절 조사는 일단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잖아요. 그렇다면 공조본에서는 다시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낼 것이냐 아니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냐 이 부분에도 관심이 굉장히 쏠리는 것 같은데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먼저 두 가지 선택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이제 체포영장을 바로 이제 청구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네. 이제 3차 출석 요구를 통지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각자 장단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공수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혹여나 있을지 모르는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 즉 현재로서는 대통령 측의 어떤 체포를 당장 영장에서 체포를 할 만큼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 차례 더 소환 통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법조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달리 지금 국민들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대통령이 탄핵 절차나 수사 절차 관련된 서류들을 계속해서 지금 수령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여론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수사를 강행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취지에서는 특별히 3차 조사 요구 통보 없이 바로 체포영장을 이제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 수사기관에서요 이렇게 두 차례 정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불응할 경우에는 보통 어떤 선택을 합니까? 통상적으로는 당연히 체포영장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두 차례 정식 통보까지 가지도 않고요. 네. 기본적으로 일반 개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화나 문자로 수사기관이 언제까지 출석해라라고 예. 하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들은 어렵다라고 하거나 어떠한 사정을 설명함이 없이 불출석하면 그에 대해 수사 보고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체포하면 이릉 상당하다라고 하면서 영장 신청의 토대를 만들죠. 근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신분이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절차로 하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통령 측의 주요한 불응 사유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호인단 구성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인데 예.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제 변호인단 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과정은 이렇게 되면 보통 1, 2차 가지도 않고 체포영장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상대가 대통령인 만큼 또 민감한 부분이고 예민한 부분이어서 예. 체포영장을 청구할 경우에 그러니까 벌써 변호인단 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체포영장 청구할 경우에 갖게 될 부담은 좀 없겠습니까? 아무래도 제일 큰 부담은 법원이 기각할 그런 결정에 대한 기각에 부담이겠죠. 대한 부담. 근데 이제 만약에 법원이 기각을 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발부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구속영장 청구부터 해서 구속수사의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수사의 경우에는 이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사경 단계에서는 10일, 검찰 단계에서는 20일, 이렇게 총 30일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네. 이 사안 자체가 지금 뭐 상당 부분 이미 뭐 진술이라든가 물적 증거 등 체증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예. 어쨌든 사안 자체가 상당히 중대하고 또 더구나 최근에는 이른바 이따 뭐 소개하겠지만 외환 혐의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혐의도 지금 인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수사기관으로서는 수사를 다 마쳐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언론에서 이제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계속 듣는 여러 어떤 재판에 불응하고 있는 뭐 네.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이유 중에 있어서 이제 변호인단 구성이 안 된다. 이거에 대한 이제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적절한 인물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좀 보고 계세요? 사실 뭐 가장 큰 이유는 정말로 구성이 안 된다기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전략, 정치적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일단 변호인의 구성, 그러니까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어떤 인적 조직의 마련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지 않습니까?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근데 내가 아직 그런 방어권을 행사할 기본적인 토대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난 변호인조차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어떤 시도로 보이고요.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뭐 수사 절차라든가 탄핵 절차에 계속해서 뭐 불응을 하기 위한 어떤 토대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어떤 뭐 사적 인연이 있던 변호인 법률가들도 변호를 맡기를 좀 어려워한다라는 지금 얘기들이 여론을 좀 고려한다면 예, 그런 것들이 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 사건이 갖는 어떤 정치적인 또 이제 특성이 있고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일반 변호사들이 이 사건을 선뜻 선임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으로 그 보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적절히 섞였다고 보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수사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이번엔 탄핵 심판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재에서 보낸 탄핵 심판 서류를 윤 대통령이 계속 좀 수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받은 것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 준비기일 여기에선 좀 어떤 것들이 논의됩니까? 일단은 헌재에서 좀 이제 강경책을 좀 취했습니다. 네. 송달 간주 이게 뭐 헌재가 이른바 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네.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송달은 이제 우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예. 송달의 상대방이 그것을 계속해서 뭐 어떠한 사유를 들든 받지 않게 될 경우에는 정당한 재판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판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소송 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절차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등주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네.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발송할 때가 아니라 이제 소송 서류가 송달한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 근데 이 경우에도 사실은 예외 조항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송달받을 자에게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령 없이 등기 우편으로 인한 송달 효과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이 상소기관의 도가 등이 불이익이 받게 되는 경우에는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단서 조항을 들어서 예외적으로 권리는 보호하고 있지만은 이 경우에서는 대법원 이 판결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헌재에서는 강경책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첫 변론 준비기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변론 절차 향후 정식으로 진행될 변론 절차에서 어떠한 쟁점이 다뤄질까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는 기일이거든요. 그래서 당사자인 뭐 대통령도 당연히 참석 의무도 없고요. 주되게는 이 피청구에 인해 속한 이제 대통령 측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입증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어떠한 증거를 제출할 것이냐, 증인으로는 누구를 신청해서 어떤 기일에 신문할 것이냐라는 어떤 대략적인 계획에 대해서 정리하는 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앞서도 여쭤봤습니다만 윤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어떤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뭐 쉬워보진 않겠습니다만 당장 27일 변론에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대통령의 행보나 어떤 태도에 비춰봤을 때 헌재에 직접 출석해서 변론한다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피곤하다.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어떤 변론 기일도 아니고 변론 준비 기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이제 당사자가 나와서 어떤 입장을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리스크가 따르거든요. 또 이제 윤 대통령이 뭐 달변가로 평가받는 정치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네, 법률가라 네, 네. 하더라도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금 실수나 어떤 다른 리스크가 작용을 할 수가 있어서 불출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헌법재판소가 지난 17일이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회 측에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제출하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윤 대통령에게는 국무회의록 또 개헌 포고령을 내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시한이 오늘까지였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될까요? 오늘까지 내겠습니까? 일단 헌재가 요구한 자료를 좀 살펴보게 되면 국무회의록과 개헌 포고령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사건 탄핵 사유로 평가받고 있는 이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그 유법이 있었느냐라고 네. 하는 그 개헌 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로서 기능을 하는 부분인데 국무회의록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부존재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고 있어서 대통령 얼마든지 안 낼 여러 가지 사유나 변명할 거리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개헌 포고령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은 뭐 언론에는 뭐 보도가 된 것이지만 대통령을 통해서 직접 내게끔 함으로써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보려는 어떤 헌재의 시도로 보이는데 사실상 대통령이 이에 불응할 만한 어떤 뭐랄까 납득할 만한 변수할 만한 어떤 그런 경위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다만 변호인단도 지금 구성을 아직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순순히 협조하면서 따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든지 수선이 좀 잘 진행되려면 말씀 저 동호반복이 되고 있는데 네네. 변호인단 구성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에 대한 논쟁이 탄핵 심판을 좀 지연시키는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어제 민주당 단독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개최됐고요. 국민의힘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 권한쟁의 심판이 변수가 된 상황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 권한쟁의 심판이 뭔지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헌법 기관 간의 어떤 권한의 범위나 존부에 있어서 다툼이 생길 때, 그러니까 가령 이런 권한은 어떤 헌법 기관이 갖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 그 판단을 해달라라고 이제 쟁의를 청구하는 것이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 과연 이 한덕수 국무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여할 권한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상 쟁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뭐 법률적인 해석이 따르겠지만 지금 대다수의 학계 이론을 좀 보게 되면은 이 사안 자체가 사실은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쪽에 좀 중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없던 권한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권한 자체를 권한 대행이 그대로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권한쟁의 심판으로 가져갈 만한 사안인가라고 하는 의견이 조금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요. 국회 사무총장이 그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국회의장 공간으로도 군인 등 13명이 출동한 정황이 CCTV에 포착이 됐다라고 네. 하면서 영상도 공개를 했습니다. 특히 이들이요.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공간 주변을 배회했다라는 주장인데 2차 계엄 의도까지 수사 대상이 오를지 이 부분은 좀 얼마나 보세요? 일단은 해당 CCTV만 보더라도 2차 계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네.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 계엄군이 어떤 아무런 이유 없이 국회의사당의 공간 주변을 배회한 거는 명확해지거든요. 근데 저 부분이 사실은 지금 1차 계엄조차도 어떤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라든가 성립 요건을 흠결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데 네. 2차 계엄 비록 그것이 뭐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예비 업무까지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의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2차 계엄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12.3 비상계엄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인물이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네. 이 계엄 사태의 비선 실세로 좀 지목이 되고 있고요. 이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 이런 취지의 메모가 적혀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네네. 이 내용 외환 혐의의 근거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인지 좀 짚어볼까요? 일단은 저 해당 내용 자체 뭐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특히 그렇죠. 저 해당 메모에는 사살이라고 하는 용어까지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맞아요. 있거든요. 물론 뭐 전체적인 어떤 맥락 이런 것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파편적인 단어 정도만 지금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저 부분은 사실은 북한의 어떤 공격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이제 외환죄라고 하는
그 죄, 중죄, 성립 요건에 해당할 보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외환죄라고 하는 것은 그 성립 요건을 살펴보면 이게 아직 뭐 적용된例는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형법상 이제 외환죄로 처벌받거나 기소된例가 없기 때문에 예. 다만 그 법문상 이제 규정되어 있는 구성 요건을 살펴보게 되면 국가와 공모할 것을 요구하고 통모할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 북한이라고 하는 어떤 집단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계속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예. 뭐 1983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간첩죄 등에 대해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일부 견해도 있고 또 한편 우리 헌법이 명문으로 이 한반도의 영토를 이제 규정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전체 한반도 영토를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국가로서 인정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 부분에 이제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이 국가와 이제 통모했다라고 하는 요건에 해당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더 나아가서 만약에 국가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사실은 이 북한의 어떤 공격 행위를 유도했다라는 거거든요. 즉 유도에 그친 것인지 아니면 더 수사 통해서 정말로 북한의 특정 세력과 통모할 것까지 좀 예. 입증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 좀 책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막 앞서 말씀했던 그 국회 봉쇄나 사살 같은 그런 표현들 이게 네네. 지금 정치인 체포조 의혹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번 메모가 이런 좀 영향을 이번 수사에도 영향을 좀 미치게 되겠습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회라고 하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이제 봉쇄하고 이제 막아서는 데 있어서 네. 지금까지 많은 증거들이 나왔지만 예, 예. 어떻게 보면은 결정적으로 물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뭐 스모킹건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메모의 작성 경위와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메모가 어떤 파편적인 이제 키워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그 구체적인 의미 그리고 메모 작성 경위에 있어서 누구와 이제 공모하고 누구와 어떤 얘기를 나눠서 이런 메모가 작성된 것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조사가 있어야지만 좀 더 객관적인 증거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 유치장에서 나와서 노 전 사령관이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지요. 예, 예. 내란 모의 관련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알려진 대로 따르면 노상원 전 사령관이 어떤 이런 진술 태도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하고 네.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에서 좀 더 명확히 규명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네,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등장한 어떤 경위를 좀 살펴보게 되면 지금까지 사실 우리의 어떤 이 내란과 관련된 관계자들은 군 현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노상원 전 사령관 사실은 민간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맞아요. 불명예 전역을 하고 예. 민간인 신분이 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러한 내란 사태에 관여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너무 많은 있거든요. 부분에 관여를 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조사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확보된 상황입니다. 네, 네. 점집이라고 하는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집에서 수첩이라고 하는 물적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증거에 대한 어떤 해석 그리고 이 증거의 어떤 좀 부족한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노 전 사령관의 진술 등을 좀 더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서 우리 내란 혐의에 대해서 좀 더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계엄 선포 당일 오후에 그 2차 햄버거집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93회 육군 제2기갑 여단장도 이제 뭐 탱크 부대장이라고 불리더라고요. 경찰이 입건을 해서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입건은 좀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일단 입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용어상 수사가 개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사 단계를 넘어서 어떤 공식적으로 혐의점이 수사를 시작했다는 거죠. 예. 혐의점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수사가 개시가 됐다는 것인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93의 육군 이 기갑 여단장 같은 경우는 나는 뭐 계엄 사실에 대해서는 미리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변소를 해 오다가 네. 2차 롯데리아 이제 그 어떤 회동 햄버거집, 이른바 거기에 이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사람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이 되고 미리 알았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입건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탱크 부대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정보사령관에서 어떤 기획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기획 단계를 넘어서 정말로 계엄이 성공했을 때, 내란이 성공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대국민적으로 어떤 탱크를 동원해서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위기까지 위험까지도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 계획했다라는 점에 대한 핵심 관계자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이제 입건이 됐기 때문에 충분한 수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은 계엄이 어디까지 과연 예정을 하고 어디까지 계획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경찰과 검경의 수사 갈등 관련 내용도 좀 짚어볼 텐데 예. 앞서 검찰이 이제
경찰 국수본을 압수수색해서 파장이 인 바 있잖아요. 예, 예. 이번에는 경찰이 중앙선관위 장악 개벽에 검찰과 국정원도 일부 연루됐다 이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검찰은 이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경이 서로 이제 연루됐다면서 갈등을 보이는 모습인데 저희는 어느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겠습니까? 사실 뭐 이 시점에서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지금 현재 수사의 주체가 뭐 검찰이나 경찰이 아니라 공조본이라고 하는 특정 이제 기구가 설립돼서 이제 진행된다는 점에 참 안도를 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이 내란 진행 이후의 과정에서도 꼭 지금 현재로서 알려진 바로는 군만 동원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만 검찰도 좀 관여됐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일부 의혹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와 관련돼서 이번에 이제 방첩사 요원들의 어떤 진술을 통해서 처음 이러한 진술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 뭐 선관위에 곧 검찰이 또 도착할 거니까 잘 지원을 해달라 이런 취지의 진술이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은 당연히 즉각 부인을 했겠죠. 근데 방첩사 요원들에 대한 진술 그리고 그 윗선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졌길래 이런 진술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면밀한 수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엄 관련 이슈들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